자, 2교시입니다. 자, 제가 입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드렸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맞짱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자녀 과연 공부의 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 전공은 무엇일까요? 자, 공부의 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의 신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동기부여가 1순위입니다. 1순위 동기부여예요. 1순위 동기부여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공부의 신은 1순위 동기부여예요. 그 다음 학습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학습 방법이라는 거는 일단은 학습 방법은 우리 아이가 개념 학습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 개념을 잘 전달해줘서 개념 이해가 잘 돼야 돼요. 학습 방법의 첫 번째는 개념 학습입니다. 이 개념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이에요. 처음 배울 때 개념을 잘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뭐냐면 한 번 공부한 거 안 까먹으면 돼요. 한 번 배웠는데 안 까먹으면 돼요. 그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아주 바닥입니다. 학원을 계속 다녀야 돼요. 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노트 쓰세요. 노트입니다. 노트 작성이에요. 그래서 오답 노트, 개념 노트 만들어서 노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반복 학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배워요. 또 학교에서 배워요. 배우고 그냥 까먹어요. 그럼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배울 때 개념 노트 또 오답 노트 확실히 쓰면서 그걸 주기적으로 반복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학습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학습 방법,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1시간을 공부해도 다른 사람보다 5시간 공부하는 양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의 절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학습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력이 높아질까요? 이거 어떤 아이들한테 통할 것 같아요? 예, 동기부여가 된 학생한테 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법을 익힌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파이만에 와서 수강료 아깝지 않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파이만 심화학습학원이거든요.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내신 1, 2등급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1등급이 나와요. 심화학습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 학원에서도 심화학습 안 할 겁니다. 그냥 진도만 나가요, 진도만 쭉쭉 나갑니다. 예,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예, 입시 전략은 아이가 공부 잘할 때 필요해요. 지금 제가 1교시 입시 전략을 설명했죠. 학종이 어떻다 또는 뭐 수능이 어떻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입시 전략은 애가 공부 잘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은 입시 전략만 알아요.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입시 전략을 깨닫고 나서 자녀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동기부여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학생 파악입니다. 동기부여 1단계 학생 파악이에요. 우리 애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좌뇌형이에요, 우뇌형이에요? 아십니까? 좌뇌입니까, 우뇌입니까? 거기에 따라 학습 방법이 결정되고요. 우리 아이가 머리형입니까, 가슴형입니까, 행동형입니까? 거기에 따라 코칭 방법이 결정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학습 방향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연인가 인문인가요? 우리 아이가 절대 문과입니까? 이과 같은 문과, 이과형 문과입니까? 아니면 문과 같은 이과, 문과형 이과입니까? 아니면 절대 이과입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입시는 세부 계열별로 뽑아요. 인문계와 자연계가 입시가 달라요. 이제 파이만도 입학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에 어떤 학생이 58점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됩니까? 그 학생이 절대 문과일 때와 절대 이과일 때 상담법이 달라져요.
수학을 공부해야 될 분량과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열심히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맞을 때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거든요.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를, 학생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가 과연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절대 문과입니까? 이과 성향 문과입니까? 문과 성향 이과입니까? 절대 이과입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세부 계열이 나와요. 세부 계열이. 그 다음 학생 파악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힘드시겠지만 무조건 아이한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혼내고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혼을 냈을 때 효과를 보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혼을 내도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학생들은 혼내면 안 돼요. 혼내면 공부로부터 더 멀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 이탈입니다. 자존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 의사가 있어야 돼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아이가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자존감 있는 학생입니다. 아이 컨택을 잘하는 학생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피한다든지 그냥 엄마가 마음대로 해. 엄마가 알아서 해. 이 자존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생길 때까지 칭찬과 격려를 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공부의 신이 와요. 공부의 신이 어슬렁어슬렁 됩니다. 공부의 신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걸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성공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성공은 뭐냐? 숙제입니다. 과제예요, 과제. 과제를 해야 돼요. 과제를 해내야 됩니다. 과제를 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를 줄여주는 방법.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아이가 과제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빚쟁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과제 빚쟁이들이 많아요. 과제를 안 해서 빚쟁이들, 이 빚쟁이들이 선생님들도 피하고 부모님도 피해요. 빚을 졌으니까.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부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게 아이가 역량이 안 되면 숙제를 줄여야 돼요. 할 때까지. 그래서 역량이 커지면 따라서 과제량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해내면 상쾌함이 있어요. 아, 내가 했다. 여태까지 숙제를 못했는데 내가 해냈다라는 그 약간 상쾌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학원 시험을 잘 보고요. 학교 시험을 잘 봐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학교 내신이 좋고요.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을 받으면 내적 욕망이 올라와요. 공부의 신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아이한테 아주 가슴이 뜨거워질 만한 목표를 탁 던져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거로 특목고를 이용하면 돼요. 특목고를.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요 정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그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을 굉장히 믿어주거든요. 중1, 중2도 괜찮아요. 고등학생 되면 끝장나요. 이거는 잘 안 믿어요. 걔네들한테 거짓말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넌 할 수 있다. 너 같은 애는 무조건 된다. 자꾸 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파인만 학원에서는 뭔가 아이들이 좀 과제를 열심히 한다. 숙제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너 외대 보고 갈 것 같다. 너
동탄 국제고는 그냥 붙을 것 같은데? 너 정말 성공할 것 같아. 너 그냥 온몸에서 그냥 과학고 합격이 향이 난다. 이런 식의 말을 잘 써줘야 돼요. 너 될 것 같은데? 너 외대보고 갈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처음엔 아이들이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속은 좋아해요. 그러다가 자꾸 반복을 해주면 아이들이 지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갈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외대보고 가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국영수과사 전부 A등급 받으면 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이가 A등급 받으려고 공부를 해요.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요 B를 받아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아이, 정말 외대보고 가고 싶다, 정말 나는 특목고 자사고 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은 등급 관리를 해요. 이 등급 관리가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잡혀 있어야 그 아이가 일반고를 가더라도 거기서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어서 등급을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특목고 입학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는 특목고를 가는 게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를 가는 게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특목고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입학에 꼭 유리한 거 아닙니다. 유불리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유불리가. 그래서 특목고 꼭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특목고를 목표하세요. 목표해서 내적 욕망이 자극된 아이들이 공부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요. 제가 볼 때 영재고는 목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재고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영재고는 영재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영재고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재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영재고는 지금 대한민국 입시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영재고는 선발되려면 수학, 과학, 본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본고사가 영재성 검사라 불려지는 그 본고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본고사를 보는 대입 전형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는 40% 학종과 40% 수능입니다. 학종은 내신이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해요. 수능은 수능입니다. 그런데 영재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국어라든지 영어에서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능 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내신이 안 좋아. 그럼 내신이 안 좋으면 학종도 안 되고 수능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재고는 정말로 그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느 학교가 적합하냐? 제가 추천해드리면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가 입시가 가장 간단하고요. 외대부고 가는 방법은요. 중2부터 중3까지 4학기 동안 국영수과사 5과목 A 받으면 돼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특이에요. 그 다음 합격하려면은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 활동을 자소서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 활동은 교과세 특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면 그것을 자소서에 써놓으면 되고 최종 선발은 면접입니다. 세 가지 나왔죠. 뭐죠? 내신, 활동, 면접이죠. 외대부고 입시 준비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거든요. 외대부고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외대부고를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자, 우리 애가 좌뇌인지 우뇌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좌뇌는 기본적으로 이 논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이나 언어 학습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 좌뇌형 학생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뇌예요. 좌뇌보다 우뇌가 훨씬 많아요. 우뇌형 학생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그래서 문제를 찍어요. 느낌으로 풀어요, 문제를. 그 좌뇌들은 논리로 풀기 때문에 오답이 적고요. 이 우뇌형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푸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답이. 이 다 운해예요. 이 운해는 단점이 뭐냐면은 반복 학습을 안 해요. 단점이, 운의 단점이. 왜 안 하냐면 이 몸에서 약간 이 새로운 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부라는 게 반복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의 애들은 한 번 보면 다 봤다고 그래요. 이 특징이에요. 이거 봤는데 그리고 너 몇 점 받았어? 그러면 이번에 92점 받은 것 같은데 자네는 정확히 92점 나오고요. 운에는 한 88점 나와요.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오류가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창의적이에요. 자꾸 새로운 걸 선호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 발상을 잘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데 입시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입시에서는 이 문제 풀 때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답만 골라요. 예, 그래서 요 반복 학습을 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운해인 것 같다. 대부분 운해야. 다 상담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학습 코칭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운해다라고 그러면 엄마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우리 애는 학습 계획을 쓰는데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지켜요. 좌뇌는 학습 계획을 쓰면 지켜요. 못 지키면 지가 힘들어해요. 못 지켰다고. 근데 운해는 학습 계획을 썼는데 지가 쓴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운해고 애가 운해면은 이거는 뭐 최악이죠. 뭐냐면 둘 다 운해버리면 둘 다 이게 약간 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막 시험을 막 망쳤잖아요. 그럼 막 둘이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우리 잘해볼래? 그럼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생활계획표를 작성하는데 지키지 못할 계획을 작성해놓고 둘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둘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 못 보면 그때부터 또 둘이 대립을 하죠. 대부분 운해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운해는 어차피 계획을 잘 안 지키니까 그걸 미리 받아들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얘가 안 지켰구나. 그러니까 안 지켰으니까 혼을 내야 됩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으면 혼을 내고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면 칭찬하면 안 되고 격려해 주세요. 이번 주도 못 지켰네. 하지만 다음 주는 지킬 수 있어. 이거 무한반복해야 돼요. 이게 코칭이라고 불러요. 학습 코칭. 근데 자네 애들은 간섭하면 안 돼. 얘네들 간섭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냅둬. 얘는 공부 잘할 거야. 그냥 냅둬. 그냥 지가 알아서. 얘네들은 그냥 컨설팅 받게 하면 돼요. 입시 전문가한테 그냥 마스터 플랜 짜주면 돼요. 얘 간섭하면 안 돼요. 얘네들. 예.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자식은 운의 자식이다. 자네 자식은 10대 때는 효자인데 20대, 30대 때, 40대 때는 우리 부모님 용돈 안 주고 생활 가능성이 높아요. 직업들도 보세요. 직업들도 보시면은 운해와 자네의 직업이 달라요. 자, 우리 애가 머리형이에요, 가슴형이에요, 행동형이에요. 머리형은 애가 이 손에 머리에 손을 갖다 대 이렇게 머리에. 머리형은. 가슴형은 답답하다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 다음에 행동형은 막 성질을 해요. 막 성질을.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학습 코칭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애가 머리형인 것 같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조금 논리적으로 이 계획을 잘 짜줘야 돼요. 그래야 안심을 해요. 플랜 1, 플랜 2, 플랜 3. 그래야지 애가 좋아해요. 가슴형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미래 계획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가슴형 학생 공부시키는 방법은 자꾸 알아줘야 돼요. 했구나. 너 했구나. 제가 설명드리면 이 학생들이 선생님 평가 방식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생님 별로야. 우리 선생님 못 가르쳐. 우리 선생님 못 가르쳐의 그 못 가르쳐가 머리형 학생은 문제 틀리면 끝장나요.
문제 틀리면 머리형 학생들은 그 선생님 용서를 안 합니다. 근데 가슴형 학생은 문제 틀려도 돼요. 문제 틀려도 가슴형 학생은 그 선생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에 가슴형 학생은 내 이름을 모르는 선생을 용서를 안 해. 잘못 부르면은 이건 최악이야. 그리고 나한테 수치심을 느끼겠다, 최악이야. 그냥 우리 애가 만약에 가슴형인 것 같으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별로야 라고 하면 나랑 공감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슴형 학생 공부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가슴형 학생 공부시키는 방법은 손편지 써주면 돼. 손편지. 선생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번 시험 100점 맞을 것 같다. 선생님 늘 너와 함께 할게. 기도할게. 이거 계속 해줘야 돼요. 가슴형은 그게 공부시키는 방법이야. 머리형은 기출문제 뽑아줘야 돼.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공부하는 거고요. 장형 공부시키는 방법 쉬워요. 장형 공부시키는 방법은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면 장형은 움직여요. 이 행동형은. 얘네들은 어떤 선생님이 못 가르친 선생님이냐면 치킨 안 사주면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뭐 피자도 안 사주고 치킨도 안 사주고 그러면 이 행동형 학생들은 그 선생님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런 게 애들마다 이 특이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알아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상담하거나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머리형 애들은 뭔가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유발하면 안 돼. 같이 불안해하면 최악이야. 같이 불안해하면. 이 머리형 학생들한테는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줘야 돼. 미래에 그러니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가슴형 학생들은 공감해줘요. 무조건 공감이에요. 무조건 손잡고 공감해야 되고요. 장형 학생들은 믿어줘야 돼. 장형은, 이 행동형은 그냥 믿어줘야 돼. 너를 믿는다. 너를 믿고 요번 하면 핸드폰 바꿔줄게. 이게 그 행동형 학생 공부시키는 방법이에요. 거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계, 인문계 학생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애가 자연계인지 인문계인지. 대부분이 중간에 있지 않나요? 중간에? 헷갈려요, 엄마들이. 근데 이거 구분해야 돼. 뭐 첫 번째, 파인만 학원의 진로 성향 세부 계열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돈이 듭니다. 돈이 안 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둘째, 과목 선호도와 관심 분야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연계 학생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인문계 학생은 사회를 좋아해요. 수학과 영어로 구분이 안 됩니다. 수학과 영어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수학으로 구분하려면 우리 학생 진도가, 학생 선행학습 진도가 미적분쯤 가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애가. 나 문과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과로 살아오다가 고3 때 갑자기 폭탄 선언합니다. 엄마 나 문과 같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끝납니다. 수학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과학 보면 알아요. 과학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좋아해야 돼요. 과학을 좋아하면은 자연계 학생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평상시에도.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사람 세포의 구조라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면 자연계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인문계라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메커니즘, 이 몸에서의 면역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계고요. 그것 때문에 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인간 그 사회 현상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인문계 학생이에요. 요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절대 문과예요? 이과 성향 문과예요? 문과 성향 이과예요? 절대 이과예요. 대학에서 손발하는 비율을 써놨어요, 제가. 절대 문과 13.8%, 이과 성향 문과 32%, 문과 성향 이과 26.7%, 절대 이과 27.5%를 대학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때는 어때요? 절대 문과 10%, 이과 성향 문과 40%, 문과 성향 이과 40%,
절대 이과 10% 이렇게 체감해요. 우리가 체감은. 절대문과 특징 말씀드릴까요? 절대문과 어떤 학생이 절대문과 같아요? 네, 수학하는데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 시간이 들어가요. 절대문과 학생한테는. 그러니까 수학적 로직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이 약해요. 그 대신에 절대문과형 학생들은 문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국어를 잘하죠. 상당히. 특히 문학을 잘합니다. 절대 이과는 반대예요. 문학을 못해요. 시를 읽어도 아무 느낌도 안 나. 시를 읽어도. 소설을 읽어도 막 주인공이 헷갈려. 절대 이과예요. 그 대신에 수학 좋아하고 물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물리 좋아해요. 이 절대 이과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중립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과 성향 문과인지 문과 성향 이과인지 헷갈려. 헷갈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입시는 여기서 끊어져요. 이과 성향 문과와 문과 성향 이과가 공부법이 달라요.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절대 문과인지 절대 이과인지는 자기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이거는 찾기 쉬워. 근데 요 둘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찾아야 계열을 정할 수 있어. 절대 문과는 어문계열, 인문계열이고 이과 성향 문과는 경상, 사회, 교육계열이고 문과 성향 이과는 의학이나 화생이고 절대 이과는 물질이나 공학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한테 너 뭐 할 거냐? 너 무슨 과 갈 거냐? 이걸 물어보죠. 더 심하게는 미래의 직업을 물어봐요. 아이한테 너 뭐 할 거냐?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학생의 이 진로 성향을 가지고 탑 바텀 방식으로 내려와서 점점 좁혀가는 게 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진로 성향은 사람의 성격이에요. 캐릭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선천적이라는 뜻이에요. 성격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으로는 이걸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코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절대문과, 이과성형 문과, 문과성형 이과, 절대 이과는 타고나는 거라고 봐요. 타고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관찰하려고 들면 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멀리 미루지 마시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 관찰해 볼 만해요. 그 밑은 관찰하지 마시고요. 초4부터는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학생이라면 고1 1학기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꿈을 바꾸면 안 돼요. 진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진로를 당연히 바꾸겠죠. 그러면 전공 적합성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안 나와요. 전공 적합성 평가에서 높게 안 나와요. 그러면 꿈을 고1서부터 왔다 갔다 바꾸는 학생들은요.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가 하늘을 날려면 날개 2개로 날잖아요. 하나가 내신이고 하나가 교과세특이에요.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내신은 내신대로 잘해야 되고 그럼 교과세특 잘하는 방법이 뭐냐? 진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진로 탐색이 중학교 시기에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진로 성향을 맞춰볼 수는 없죠. 지금 비대면이니까. 잘 맞췄거든요. 한번 셀프 점검 해보세요. 본인이, 우리 부모님이 절대문과인지 아니면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절대문과인지 그러면 어문계열, 인문계열일 거야.
이과 성향 문과인지 문과 성향 이과인지 절대 이과인지 제가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자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가고 싶은 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잘못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 전공하고 지금 자기 삶하고 다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거울 속에 내가 보여요. 보여요. 거울을 하루에도 몇 번 보잖아요. 설명 드려볼게요. 신기한가요? 거울에 내가 보여요. 신기한가요? 신기한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거울 보면서 거기에 내가 보이는 게 신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거울 깨본 적이 있나요? 신기해서. 거울 깼으면 연계성이 있는 거야. 대부분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자, 절대 문과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학생들이 있는데 야, 거울에 네가 보이지? 보인다고 해요. 왜 보일까? 설명해봐 할 때 절대 문과의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문과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거울은 사물을 비추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 앞에 제가 있으니까 거울 앞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 문과 학생은 과학이란 없어요. 머릿속에. 그 학생은 언어, 단어만 들어있어요. 용어만. 그러니까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도구니까 그 앞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인다 해요. 이게 절대 문과식 접근법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해가 되나 봐. 자, 거울이란 게 뭐냐? 일단은 유리야, 유리. 유리 뒷면에 금속이 있어. 예전에는 수은이라는 금속을 썼고 지금 크롬이라는 금속을 써. 금속이야, 금속. 이 금속이야. 금속 앞에 네가 있는 거야. 숟가락으로 밥 먹어봤지? 숟가락이 금속이지. 그 금속에 네가 보이지? 이게 금속이야, 금속. 자, 금속을 설명할게. 금속은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돼 있어.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뭐냐면 이 원자가 있잖아.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이탈된 전자가 자유전자야. 그런데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진동을 해. 진동을. 얼마나 진동하냐면 10의 15승 헤르츠로 진동해. 신기하지?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진동을 하는데 1초에 10의 15승, 10의 15승이면 공이 15개야. 그만큼 진동을 하면서 전자가 진동을 해. 우리 빛 있지, 빛. 빛은 진동을 해. 10의 14승 헤르츠로 진동하는 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부르고 10의 15승 정도 진동하는 빛을 우리가 자외선이라 불러. 그런데 진동수가 비슷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학생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 어린이집 애들이 춤을 춰. 근데 음악이 애국가야. 그럼 춤을 출까? 음악의 진동수와 아이들의 춤 진동수가 같아야 아이들이 음악을 흡수해서 흔들어대지. 자연도 마찬가지야. 진동수가 어떤 물질이 흔들어질 때 그 흔들어지는 진동수와 외부 에너지의 진동수가 같을 때 그걸 흡수해서 흔드는 거거든. 그런데 빛은, 가시광선은 10의 14승 헤르츠로 흔들어대는데 자유전자, 금속을 이루는 자유전자는 거의 진동하지 않아. 거의 진동하지 않은 자유전자가 어떻게 할까? 10의 14승 헤르츠로 흔들어지는 빛 알갱이 광자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비립자 광자와 자유전자가 탄성 충돌로 튕겨내버려. 튕겨내버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면서 진동수의 왜곡이 없이 내 눈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바로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학생들 반응이요. 이과 성향 문과 아이들은요 알아듣습니다. 절대 문과는 잘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과 성향 문과 아이들은 알아는 듣는데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알아는 들었는데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무슨 뜻이죠?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즉 이과 성향 문과 아이들은요, 논리적으로 알아는 들었는데 재미없어요예요. 그런데 문과 성향 이과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문과 성향 이과 아이들은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그러면 유리가 왜 투명할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간색 장미가 왜 빨간색일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늘은 왜 하늘색일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설명할 때 그 아이들 반응이 어떠냐면요, 재밌는 이야기 하듯이 들어요. 누가요? 문과생은 이과가요. 그래서 재밌게 따라와서 제가 수식으로 왜 10에 15승 해냈는지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필름 끊겨요. 절대 문과는 이미 학원 그만뒀어요. 얘는 학원 그만뒀고, 얘는 불만. 선생님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지. 얘는 재밌다. 얘는 수식으로 설명하면 더 빠져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이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찰해보면 우리가 아이의 진로 성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진로 선택이 돼. 지금 고교학점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중요하다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고등학교 가서 준비할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의 진로 성향을 다 꿰뚫고서 진로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과학 수업을 들어보세요. 저희 학원의 과학 방식이 내신 과학이 아니에요. 저희 파이만의 과학은 학생들의 흥미와 이 학생들의 학종을 위해서 이 주제별 심화학습으로 중학교 과정이지만 고등학교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그 학종과학 수업을 들어보면은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은 예, 돈을 내시고 검사를 좀 받으세요. 예, 자, 학습법 말씀드렸죠. 개념이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 노트, 오더 노트 만들어야 되고요. 집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집중력이 있으려면은 아이가 내적 욕망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집중해요. 1시간 공부하더라도 5시간치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노트 작성을 해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 노트 작성을 잘 지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카소 방법이라고 처음 수학 배우는 아이들은 문제 포인트가 뭔지, 인포메이션, 문제 조건이 뭔지, 클로와 액세스, 그러니까 어프로치, 어떤 게 문제 단서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첨삭 노트로 이렇게 준비하면 처음에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문해영 학생들한테는 마인드맵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맵, 문해영 학생들은 시각 능력이 뛰어나요. 잘 찍어 이게. 이 글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이 좋아요. 이 기억을 잘해 이래야지. 그래서 문해영 학생들은 마인드맵으로 이 노트 정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입시 특강 입문 과정이 이제 마쳤고요. 아마 시간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 이제 코로나가 지금 수도권 4단계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장 강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이제 8월,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중순부터 될 것 같은데요. 9월까지 일단 오프라인 강의로 일단은 이 심화 과정을 할 거예요. 일단 대상은 지금 우선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완료되고 나서는 이제 뭐 비지원생한테도 조금 문을 열까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때 집중적으로 다룰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입문 과정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말씀드렸고요. 뭘 심화 과정 오시기 전에 뭘 고민해 와야 되냐면 학생 파악과 학교 생활 기록부를 들고 오셔야 돼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 나이스 들어가서 이 캡처해가지고 아이 학생부를 들고 오세요. 초등학교 거, 중학교 거 들고 오세요. 보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입학사정관이 아이들 서류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학생부가 돼야지 명문대에
초격차란 말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학교 선생님이 잘 반영해 주시는지 이런 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입학 입시 특강 심화과정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세부 항목으로 13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리스트예요. 이 13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입시 특강 입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